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김명준입니다. 거대한 함성이 되어 청와대를 포위했던 190만의 촛불 민심.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일절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아버지 최태민이라는 사람, 여러분 뭐 여러 차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태민이라는 사람, 민간인 신분임에도요, 공직자한테 보고까지 받았던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봉 전 의원이 예전 아주 오래전에 썼던 자서전을 또 우리 취재진들이 발췌를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1970년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바로 저렇게 공무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 이해봉 국회의원 2012년 7월에 펴낸, 지금은 고인됐습니다만 2012년 7월에 펴낸 바보 같은 인생 국회의원 사선 이해봉의 독백이라는 책인데 저희가 참고로 편의상 이제 이하 독백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책 제목을요. 거기 따르면 1977년 당시 경상북도 보건사회국장이었던 이해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하기 전에 경상북도의 공무원이었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었는데 이해봉 전 의원이 공무원으로 있을 때 뭘 했냐? 서울 북아현동에 있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여러분 잘 들어봐. 표현이 다릅니다. 새마음 운동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나온다. 이 새마음 운동은 새마을 운동 이후에 이제 아류작 같은 거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 관련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다만 일각에서는요, 목사란 이 표현도 칭하지 말라고 항의 전화가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 그냥 호칭을 하겠습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경상북도 공무원이 서울에 있는 집까지 가서 최태민의 집까지 가서 상황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고 교수님. 예. 오랜 현장,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셨으니까 이해봉 전 의원 일단 어떤 사람이었는지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야지 배경 설명을 좀 앓고 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봉 의원을 개인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국회 출입할 때 몇 차례 배웠습니다. 아하, 네. 공직자 출신이죠. 네네. 경북도에서 공직자를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내무차관까지 하신 거 아닌가 아하,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사선 의원을 했습니다. 얼굴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해봉 전 사선 의원. 네. 아주 얌전하신 분이죠. 아하.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경북에서 사선 의원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당시 네. 경북도 네. 국장을 할 때 도지사로부터 네네. 최태민 씨를 찾아가서 네. 말하자면 새마을 전진대가 네.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유경수 여사가 1974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문세광한테. 네네. 그리고 본인이 현몽을 했다 해갖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는 영애죠. 네네. 영애를 만나서 아하. 내가 유경수 여사 현몽을 했는데 당신을 도와주라 하더라. 아하, 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위로 말과 함께 앞으로 아시아의 지도자, 네. 한국의 대통령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영애와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네. 당시 처음에는 이 구국 봉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하, 네. 구국 봉사단을. 네. 그 후에 이 구국 봉사단에서 구국 여성봉사단으로 이렇게 다시 네. 바뀝니다. 그 구국 여성봉사단이 다시 새마을 봉사단으로 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가는데 네. 그때 구국 여성봉사단을 만들면서 본인이 총재가 되고 네. 아마 명예총재가 박근혜 당시 명예총재를 앙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77년이니까 한 2년여 만에 네네. 완전히 박근혜 영예를 잡아가지고 네네. 그 사람의 후광화에 말하자면은 이런 그 민간인 신분으로서 뭐
이 공무원한테 이런 네. 보고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네. 최태민의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네. 그 사람 홀리는 실력이랄까? 아하. 휘어잡는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사실은 뭐 공무원이 네. 왜 민간인한테 가서 이런 그 보고를 해야 아하.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상당히 네. 이 최태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네. 따님이 그렇게 우기고 네. 또 아주 좋은 목사라고 자꾸 그러니까 아마 그냥 거의 방치를 하다시피 한 거 네. 아닌가. 아하.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새마을 운동. 네. 이 정신을 이어받았다 하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고만 아하. 해서 이렇게 권한도 주고 네. 또 뭐 청와대에서 또 사실상 그 당시에는 영부인 역할을 하고 네. 있으니까 뭐 거의 이런 분야에 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영예와 네. 최태민한테 일임을 한 거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재호 의원님, 이 이해봉 전 의원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지금은요. 지금 책 제목이 그거예요. 바보 같은 인생. 국회의원 4선 이해봉의 독백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은 독백이지만 거의 내용은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자기가 잊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저걸 자서전으로 남겼을 일 만무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그 아버지의 그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민간인 신분이면서 대통령 뒤에 숨어서 대통령과 결탁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당시 최태민도 이런 민간인 신분에서 공직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봉 전 의원님은 저 18대 때 네. 같이 그 활동을 해서 제가 잘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 잘하시겠네요, 네. 네, 이분은요, 그 대구 달서을이 지역구였어요. 아하. 대구 달서을.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 바로 옆입니다. 그러네요. 예, 지역구 옆이고요. 네. 이분이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행정학과는 아마 서울법대에 소속돼 있는. 아하. 그리고 행정고시를 붙어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경북도청으로도 이제 그 근무를 나가고 했는데 네네. 그 당시 이제 경북도지사는 민선이 아니고 지금처럼 관선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경북도지사가 오더를 내려서 최태민 집에 가서 이걸 보고를 하라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말이에요. 2012년에 이제 아마 이제 그 19대 총선 오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네. 이제 정계를 은퇴하셨는데 네. 이분은요. 이 출신 성분 지금까지 경력이 이야기해 주듯이요. 네. 대표적인 친박계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아하, 네. 예, 이게 대표적인 친박계 중진 의원이 네. 자기 본인 자서전에 쓴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 말로 조금이라도 뭐 곤란하게 만들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쓴 아하. 무슨 그 왜곡되거나 허위, 뭐 과장된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하. 네. 지금 표현으로 치면 진박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까 혹시? 맞습니다. 아하. 네. 그 정도의 이해봉 전 의원이 썼던 자서전에 2012년에 있던 자서전입니다. 허 총장님, 예. 지금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책 내용 중에 당시 새마을운동 대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지역에 돈 많고 권력 지향적인 여성들로 구성돼서 아무리 봐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 주도했던 새마을운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이렇게 증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살기 어려웠던 그 시절에 네,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더 뭐 하면 할 수 있다, 또 네. 더 잘 살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정신 개조와 또 근대화의 어떤 그런 받침이 되는 네. 실질적 주민의 자발적 또는 관에 의한 그 동원적 양면이 다 있는 동원 수단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좋은 정신이었는데 이 새마음 다짐대회, 네. 후국 육선 봉사단체를 통한 새마음 다짐대회는 가보니까 이제 직접 참여도 해보고 이렇게 준비도 해주시면서 보니까 네. 정치 지망생들, 권력 지향의 여성들, 네. 그리고 지역에 돈 많은 유지 여성들 네. 이런 분들 중심으로 모임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새마을 정신하고 전혀 관계없고 아하. 대통령이 뜻하고도 관계없이 최태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권력 지향적 사람들, 네. 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를 과시하고 아하. 또 돈을 모아내고 네. 그걸 통해서 정치에 입문시켜주면서 네. 또 다른 그 정치 입문 구조,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왜곡된 구조의 운동단체였다는 것을 아하. 이분이 이제 그 책의 네. 한 자락에 그냥 살짝 써놓은 겁니다. 네. 뭐 어떤 뭐 특별히 비판할 의사가 있어서 쓴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 책을 쓰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결정적인 정언을 하나 남겨주고 아하. 가신 그런 셈이죠. 이해봉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정말 몇 년 뒤에 이런 엄청난 이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네. 여기 보면요. 책 내용 중에 새마을 전진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새마을 운동이 이것은 아닌데 이러면서 앞서 보신 그 CG 내용 중에 대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구국봉사 단원으로 지역에 돈 많고 권력 지향적인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새마을 운동과는 아무리 봐도 거리가 있었다. 즉 요즘 말로 치면 이너서클로 변질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래 새마을 운동이 제일 처음 시작된 게 경상북도 청도에서 시작이 아하, 됐습니다. 네. 어떤 한 마을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그걸 표본으로 해서 새마을 운동이 했고, 네. 사실 이해봉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도에 이제 공무원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새마을 운동에 어떻게 시작됐고 그 정신을 잘 알고 잘 있는 알겠네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시장도 한 분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70년도 후반에 최태민이가 나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네. 이 구국 여성 봉사단 이걸 생기면서 상당히 변질돼 왔던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볼 때도 이거는 새마을 운동의 정신이 아니다. 네. 결국 내 마을을 잘 살게 하고 정말 자력갱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무슨 고위층의 로비 집단화 비슷하게 돼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해봉 의원이 네.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의 어떤 그 자서전을 통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아마 이해봉 의원도 네. 최태민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 관계를 그렇게 깊숙이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 네. 이분이 정말 친박 중에서 친박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박근혜 대통령 직접 와서 조문도 하고 그랬나요? 굉장히 아. 사이가 가까웠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이 책을 냈기 때문에 네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책을 제대로 못 봤을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보자면 아마 이 책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본인이 어떤 정말 자기는 이건 아니다. 정말 공무원 출신으로서 네. 사선의원 출신으로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인데 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아 그때 당시 이렇게 세상이 변질되고 있었구나. 아하. 그런 것을 증명해주는 책이 그러네요.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네. 이 내용을 쭉 저희가 또 찬찬히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구국 여성 봉사단의 총무로 기억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는 경북 도지사실을 거침없이 드나들면서 대회 지원을 요청했다. 혈기왕성한 젊은 국장의 눈에 여기서는 이해봉 전 의원입니다. 눈에 안일 꼽기에 한이 없었지만 직무상 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과 너무 유사한 게 비선들이 주무르고 있다는 게 느낌이 확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이 네. 최순실 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네.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네네. 새마음 구국단 봉사단인가 거기 보면 네. 영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뒤에 줄줄 따라다니는 네네. 거. 아, 그거 아마 그때부터 그걸 많이 경험했으니까 아하. 이제 도지사를 이용한 건데 이번 네. 대통령을 이용해서 똑같은 범죄를 한 거 아닌가 아하. 싶고 네. 이해봉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 뭔가요? 그 부인이 이선희 부장판사라고 네네. 제 법조계 선배인데 아, 예. 이 이해봉 의원 때문에 법이 고쳐진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그 전까지는 배우자라도 네. 공무원은 남편의 선거운동하면 처벌받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이선희 부장판사 감봉 6개월 받았다가 네. 이 대법원인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이건 너무하다. 아. 자기 남편이 나갔는데 그 부인이 그럼 손발 묶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해가지고 네. 그건 위헌으로 놨어요. 아하. 공무원이라도 배우자는 괜찮다. 네. 네, 그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해봉 의원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제가 조그만 시골에 지원장 했거든요. 네네. 이 지원장, 지청장만 해도요. 네. 그 주위에 그 비선 되려고 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한번 줄대 가지고 줄 대려고, 아하. 보험 성격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네네. 실제 사건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네네. 뭐 이런데 검찰에 가면 범방위원회라고 있어요. 아, 네. 범죄방지위원회 있는데 네네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로 네. 범죄를 예방하고 전혀 관심 없어요. 아하. 지청장하고 가끔 식사하고 식사하고. 그다음 연회비 연대고, 아하. 내면서 네. 지청장하고 그 관계를 평소에 돈독히. 관계를 돈독히 한 다음 아하. 네. 나중에 뭐 정말, 아시겠죠? 정말 필요할 때 한번 SOS 치고. 아하. 네. 네. 그러니까 이 새마음 봉사단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네네. 새마음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아하. 이거는 그 지역에
어떤 유력자들의 친목 모임이지 네. 이분들이 정말 새 마음 마음을 깨끗이 닦겠다 네. 이런 생각은 전혀 관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지금 그 70년대 행태가 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아하. 이런 문제는 네. 박근혜 대통령만이 아니라 네. 지금 제 생각에도 조그만 시도 단위에서 이런 일이 안 밝혀져서 그렇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관변 단체로 무슨 뭐 한다는 거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이번에 그 저희 큰 불행이었지만은 네. 우리 사회를 한번 맑게 하는데 아하. 이런 비선을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30대 중반에 당시 그 경북도지사실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했던 네. 여기 이해봉 의원 회고록에 나오는 30대 중반의 인텔리 미인 네. 여성. 네. 그러니까 우리 여 변호사님은 최순실 그러니까 나이가 이게 아닌 것 아닐까? 같은데. 최순실이 네. 아니에요. 최순실 같은 여인이죠. 네, 아니 근데 최순실 왜냐면 같은 여인.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77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최순실이 56년생이니까 아하, 계산해 보면 예, 이 당시에는 20대 20대 초반이었고 대학생이었다는 네. 그리고 인텔리고 미인이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 구국 여성 봉사단 이게 네네. 전국에 있는 그 여성 단체, 네. 여성 단체들을 다 없애버리고 아하. 그 하나로 통합한 게 구국 여성 봉사단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 여성 단체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네. 그 주도한 게 최태민이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최태민이가 여성들을 지금 박근혜 영해오고 여성들과 묶어가지고 이 구국 여성 봉사단을 만들면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지 당시에 있던 여러 여성 조직들, 단체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통합했어요. 네. 그래갖고 그 후에 여성 단체들에서 불만이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그래도 지역이고 어디고 간에 여성 네. 단체에서 활동했던 그나마 좀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는 다 완장을 지금 차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아하, 네. 그런데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오니까 그 후에 이름을 새마을 봉사단으로 다시 바꾼 겁니다. 아하, 네. 여성 단체들은 다시 살리고 네.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마음 봉사단이 네네. 지금 이런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직장 새마음 봉사단도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 새마음 봉사단이 무슨 일이냐면 어떤 시장의 어떤 이 관할권 이것도 다 이제 새마음 봉사단에서 관리를 했어요. 아하. 이러다 보니까 네. 이 새마음 봉사단이 직장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이게 결국 대기업들 돈 뜯어내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직장에 있으면 결국 그 대기업의 총수가 일단 뭐 위원장 이런 데 있으면 네네. 그 돈을 뜯고 그다음 네. 시장의 이제 권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노량진 시장이 어떤 이런 시장들의 권한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제 권력형 이제 비리 집단 이 비슷한 거로 이제 진화가 된 볼 수 것이죠. 있겠네요. 신재호님 아까 중요한 단서 일단 밝혀주셨잖아요. 77년도에 그리고 56년생인 최순실 대입해 보면 그때는 21살. 그래서 이 여성은 최순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이 인텔리의 빼어난 미모 이 점으로 봐서 더더욱 최순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궁금해지는 게 보세요.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당시 이 시기에는 관선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임명했단 말이에요. 네. 정부에서. 그러면 그런 시장실을 제집 드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 또는 뒤에서 누군가가 봐주고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는요 시도지사가 내무부 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예, 내무부 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청와대에서 경북도지사한테 직접 전화를 한 통화 했던지 아하. 내무부 장관실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찾아가니까 또 전화를 대응해달라고 전화를 했던지 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들락거린 게 아닌가 아하.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는 네. 최태민이 이 당시에는요 경북도청이면 여기도 나오지만 네. 이게 무슨 새마음 대회 한다 그러면서 그 행사비를 그럼 뭐 경북도청 예산에서 다 댔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력가들, 지역 유지들 모아서 네. 거기서 아마 후원금을 얻어서 그 행사비로 썼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네. 그다음에 이 구국 여성 봉사단의 특별 회비 같은 것도 네. 모금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아, 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지금 네. 이해봉 전 의원의 회고록에 나오는 이 행위는 최 씨 일가의 부정 축제하고도 긴밀히 아하.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봐야 네, 돼요. 말씀하시는 도중에요.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직 국회의장과 정치권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답니다. 박 대통령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고 교수님. 예. 오늘 뭐 김영호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 등 전직 국회의장 포함해서 정치권 원로들, 야권 인사들 많습니다. 지금 저 장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여기서 궁금한 겁니다. 왜 내년 4월이라는 시한을 정했을까요? 오늘은 전직 여야 국회의장들, 또 네. 이용구 전 총리 등 국가 원로들 네. 그런 분들이 오늘 모여 가지고 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원로들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 로드맵 네. 이런 것을 제시를 하는 아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네네. 것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 네네.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100만 촛불, 150만 촛불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대권 경쟁에 매몰되면서 말하자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 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과 불안을 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원로들이 내놓자 한 것 같은데 지금 12월 9일 내 네.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는 경우 네. 지금 빠르면은 한 2, 3개월이면 결론이 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원로들 입장에서는 3, 4개월 후에 최소한도 탄핵안이 결론이 날 경우 네. 그때는 뭐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물러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고 나면은 한 2달 후에 이런 그 대선을 치른다 한다면은 네네. 5, 6월쯤에 아하. 이렇게 대선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본다면은 정치권에서도 당장 물러나기보다는 네. 뭔가 좀 당장 물러난다면 2달 내에 네. 이런 대선을 치료하고 그렇게 따른 여러 가지 혼란들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탄핵안이 거의 완결이 되는 네. 좀 빨리 진행을 네네. 시켜서 하고 그쯤 해서 대통령도 물러나고 네. 그래서 정치권도 그 기간에 네네. 대선 준비도 하면서 5, 6월에 아하. 대선을 치르는 게 어떻겠느냐는 네. 그런 쪽으로 로드맵을 제시한 로드맵을 것이다. 만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제가 정정할 내용은요. 오늘 전직 국회의장과 여야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만 네, 모임을 그렇죠. 가졌습니다. 제가 앞서 발언한 걸 제가 정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말고요. 내용을 네네. 이제 저 원로들이 그렇죠. 대통령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측에 전달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의원님. 오늘 원래 이제 박관영 전 국회의장이 주도를 해서 전직 여야 국회의장단과 함께 또 네. 원로 정치인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일단 질서 있는 퇴진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건 뭐냐면 현재 탄핵이라는 국면이 있는데 이 탄핵으로 갈 경우는 상당히 이제 대통령한테 마지막 벼랑 끝으로 모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거국 내각 총리를 임명해라. 네. 즉 거국 내각 총리가 임명되면 대통령이 네. 이선 후퇴를 하고 네. 그러면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일단 하야 발표를 해라. 그러면 이 하야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 내년 6월쯤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야가 이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탄핵보다는 오히려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일단은 내용을 잡아서 아마 대통령한테 네. 건의를 하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탄핵으로 하게 되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또 어떤 결정이 내릴지도 모르고 또 네. 그까지 가면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원로들은 대통령 탄핵보다는 일단 하야는 하시는데 네. 문제는 하야의 시점을 내년 4월로 하는 아하. 것이 질서 있는 퇴임의 어떤 그런 길이다라고 이제 오늘 그런 차원일 것입니다. 것이다. 근데 네네. 원로들께서 이제 고심에 찬 그런 이제 그 어떤 의견을 모아서 지금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는 이런 형식인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만시지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하야는 네. 이제 자진 사임, 네. 사임이죠. 사임을 의미하는 거고 네네. 탄핵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강제로 법적 이제, 절차에 따라서, 네네. 파면당하는 절차죠. 네네.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절차인데 그러니까 탄핵과 이 하야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이게 둘 중에 한쪽을 택해야지 이걸 뭐 병행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뭐 탄핵 소추안 발의가 거의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저 얘기를 탄핵이 아니고 그럼 뭐 시간을 줄 테니까 네. 자진 사임을 내년 4월까지 해라. 네. 이 얘기는 오히려 더 큰 혼선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점에서 면에서요? 네네. 아니 지금 국회에서 다 탄핵하기로 다 뭐 이제 비박계까지 뭐 오늘 뭐 60명까지 뭐 도달했다. 박지원 그런 말 들고 있어요, 지금. 박지원 네.
원내대표 그런 얘기까지 네네. 한 마당에 탄핵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요. 아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아하. 시간을 좀 벌어주는 아하,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제 저 디테일을 네. 저 세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저 용어는 조금 약간 그런 좀 아하. 우려도 있을 수 있다. 네네. 예, 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신 의원님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네. 지금 탄핵 절차는 뭐 필수적으로 가게 돼 있고 또 그렇게 가면은 의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과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기다려봐야 되지만 이런 민심과 또 명백한 헌법 위반을 봤을 때 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의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로들께서 오늘 모여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아. 결국 하야 말고는 그냥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5차 촛불 집회까지 되었을 때 청와대에서 뭐 입장을 내놔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언론의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런 의견 속에서도 청와대가 그럼 내놓을 게 뭔가 있느냐? 하야 말고는 어떤 다른 대안도 내놓을 수가 없죠. 네. 그거 아니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네. 이 민심이. 그럴 때 지금 어느 정도는 저분들이 모임을 할 때 이런 의견 정도가 나올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아하. 다만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저 의견을 과연 받아줄 것인가? 네. 받아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정말 한숨 돌리면서 질서 있게 퇴진할 수 있는 하나의 로드맵이 될 수 있고 아하. 또 야당은 어떤 의미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조차도 정치권이 네. 준비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뽑고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네. 적절한 타이밍을 줄 수 있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나 이제 당마다 또 의견이 다르고 개파마다 네. 지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히려 혼란을 줄 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제안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어제 전국 190만 촛불 민심이 거대한 함성을 질러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청와대인데 정치권 원로들과 전직 국회의장이 저런 의견을 전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어떤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야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할 것 같아서는 벌써 하든지 아니면 로드맵을 제시해가지고 네네.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했지. 지금까지 맞을 면은 다 맞고 네. 그럼 하야 내 입으로 하야하겠다. 그런 말은 안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로들이 왜 저렇게 4월이라고 했을까? 네. 아, 원로들은 아무래도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또 저분들이 원하는 국가의 안정을 제일 원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탄핵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야입니다. 나. 탄핵으로 가면요. 이게 지금 원로들이 내년 4월에 그랬지 않습니까? 탄핵으로 지금 2일, 9일 중에 탄핵 그 의결하고 그다음 헌법재판소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4월 전에 끝날 것이냐 그걸 지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금 어떤 태도로 볼 때 네.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툴 것이다. 네. 그러면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 그다음 또 제 생각에는 매주 아마 촛불이 네. 계속 열릴 겁니다. 국민들은 탄핵에 들어가도 스스로 하야하기를 원하는 아. 어떤 촛불 집회가 계속 열리면요. 네네. 사실 우리 지금 경제가 사실 엉망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총리도 2명, 부총리도 2명. 네.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대외 경제 여건은 엄청나게 안 좋은데 네. 국가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이걸 슬기롭게 똘똘 뭉쳐가지고 대처해도 지금 시원찮을 마당에 네.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 버린다. 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제 생각엔 그 4월이라는 아, 게 네네. 대통령 보고 네. 로드맵을 제시해라 빨리. 아하. 거국 총리든지 네. 뭐 어떻게 빨리 받아들이고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고 4월 네. 달에 한다고 하야한다고 발표해라. 이걸 네. 요구하는 느낌이 듭니다. 잠시만요. 네네. 혹시요, 여성원 변호사 혹시 말씀 끝나셨어요? 네. 혹시 저 속보 말고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우리 신재호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 문장 가지고는 전후 맥락까지 좀 살펴봐야지 저 문장 가지고는 오늘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의 속뜻까지 행간의 의미까지는 좀 파악하기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 더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고 교수님,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원로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가의 그런 그 미래랄까 지금 현재 처한 상황들을 걱정해서 한 하나의 로드맵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네. 지금도 식물 정권, 유령 정권이나 다름은 정부, 유령 정부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이 말하자면은 탄핵을 통해서 단기에 끝나면 모르지만 장기화될 경우 나라가 완전히 멍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과 하야는 나는 별개라고 봅니다. 탄핵은 어차피 국회에서 2일이든 9일이든 의결이 되면은 네.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빨리 끝나면은 뭐 한 3, 4개월이면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6개월까지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에라도 하야해버리면은 하야하면은 그걸로서 탄핵은 뭐 원인 소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과 하야는 별개라고 보고 네. 원로들은 지금 어떤 정도의 그런 국가적인 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네. 것을 감안해서 좀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고 네. 그렇다 한다면은 너무 빨리 하야하는 것도 또 다른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4월 정도 퇴진을 한다는 그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는 답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모르지만 네. 그런 로드맵을 제시한다면은 각 정당들도 대선 준비에 충분한 네.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선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후보도 내놓고 6월쯤에 대선을 한다면 네. 국가적인 혼란과 식물 정부 무정부 상태 네. 이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네.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로드맵을 내놓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이요. 국회가 거국 내각 구성할 총리를 추천하라는 의견까지 내놨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좀 짚어볼게. 그렇다면 저 부분은 혹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지금 야권에서는 황교안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은 황교안 총리는 안 된다는 지금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겁니까 혹시?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네. 비록 13분에 그쳤지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그 얘기가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죠. 지금 네. 저 얘기는. 그러니까 그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4월까지 하야하겠다라는 선언을 먼저 해라. 아하. 선언을 먼저 하고 막상 하야는 하지 말고 네. 선언만 하시라. 그리고 사실 저 국회 추천 총리에게 거의 정권을 다 넘기라. 네. 그리고 4월에 그 이제 뭐 이렇게 그 때가 되면 그때까지 그 이제 물러나시고 그게 네.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인데 네. 제가 아까도 만시지탄이라고 한 얘기가 저 안 자체가 뉴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네. 이전부터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해갖고 저 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여기서 토론을 하고 떠들고 했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상 저 안이 네. 청와대에 의해서도 거부되고 또 야당에서도 국회 총리 추천 않겠다 해갖고 네. 무산이 된 안이에요. 네. 그렇지만 무산이 된 안이지만 지금이라도 저게 다시 한번 청와대와 야당 양쪽에서 받을 그 의향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부활할 수는 있습니다. 네. 부활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저 안의 실현 가능성은 아하.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허 총장님 갔다 이 의원님 갈게요. 네, 허 총장님. 네. 사실 저걸 뭐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건가 하는 그런 아직 궁금증도 남아 있는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네. 저 건의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거는 뭐 지금 전혀 검증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 네. 만약에 사실은 저 안은 문재인 전 대표가 맨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가자라고 냈던 최초 아니거든요. 네. 최초 아닌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안 하겠다는 네. 강고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강고한 입장 때문에 완전히 폐기됐고 아하. 오히려 문재인 대표도 야당으로부터 또는 적극적인 야당 네.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던 아니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제도권 내에서 방식으로 보면은 이 방법 말고는 네. 질서 있는 태각, 또 질서 있는 국정 안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실적으로는 효율성 있는 아니긴 하지만 아하. 이미 너무 진행이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네. 과연 이것이 이제 청와대나 네. 아니면 야당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어느 기관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최순실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2, 3개월 동안에 네. 우리나라 경제 손실이 37조 정도 되는 통계 보고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빨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네.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네. 질서 있는 태각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네. 보면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그래도 원로들답게 안을 한번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추가적인 속보가 이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냈는데 자, 이 부분은요. 과연 야당이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의 의견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달렸지만 지금 이 의원님. 네. 야당은 지금 탄핵과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선긋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헌을 조건으로 한 탄핵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원로들이 결정한 사항 아마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내년 4월 달에 일단 하야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네. 거국 내각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을 하라.
그리고 네. 이 총리 주재해서 일단 이 기간 동안 개헌을 하자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도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미 뭐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인 안이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걸 대통령이 이 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몇 주 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물러나겠다는 입장이 강구했지만 네. 5차에 걸친 촛불 집회 동안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네. 4% 지지를 한 건 도저히 이제 반등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판단한다면 만약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원로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네. 자,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에서 과연 탄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하. 이 문제가 남아 있죠. 또 하나의 네. 문제는 바로 개헌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개헌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론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좀 불순한 사람이라고까지 추미애 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 지금 이런 대선 대통령제로 갈 경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건데 지금 개헌 회원은 판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문 대표의 생각이라는 그렇죠. 점을 일단 전제하고요. 호원주의자라고 네네. 지금 호원주의자 입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전직 국회의장단들이 개헌을 한다는 것은 이제 판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저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하, 봅니다. 네. 왜냐? 네. 지금까지 구도로 본다면 일단 개헌을 하지 않고 네. 탄핵을 해서 현재 대통령제로 해서 가는 것이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뜻이라면 네. 지금 이 안은 오히려 개헌 논자들의 뜻이거든요. 네. 지금 일단 상황을 좀 벌고 개헌 논의를 거쳐서 내년 6월 달에 개헌을 하자라는 아하. 지금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회로 갈 경우는 상당히 대립적 구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안을 받을 경우는 상당히 그 국회 아하. 내에서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상당히 치열한 다툼일 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앞서 여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은 정치 경험, 경륜이 풍부한 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고칠 개헌 문제까지 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우리 정치권이 개헌까지 추진할 여력, 동력이 있습니까? 지금 각자 이해관계 너무 달라가지고 네. 지금 개헌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는 뭐 헌법이 무슨 죄냐 그러셨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헌법을 진짜 호헌하겠다 이건데 네. 저는 지금 의장단이 내년 4월이라고 말한 거 있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당장 하야하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시 동안 혼란이 있지만 내년 4월까지 혼란을 끌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4월 달에 지금 이야기하신 건 방점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개헌에 오히려 방점이 있는 거 아니냐. 아하. 왜냐하면은 개헌을 갖다가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에서 헌법은 크게 보면 두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하나는 권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네.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보장은 뭐 지금 헌법이 48년 헌법부터 크게 변한 거 없고 맞는데 네. 권력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참 그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도 많이 대립되고 서로 정파마다 이익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 권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4개월 지금 네. 내년까지 한 5개월 남았죠. 네. 5개월 정도면 아마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야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그 저기 4.1 보궐선거도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4월 달에 어떤 그 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하야한다 그러고 그 전에 그 개정안을 마련해가지고 4월 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면서 개헌안도 같이 하자. 아. 왜냐하면 그 전에 또 국회에서 또 할 일도 많거든. 개헌안이 네네. 되면 아마 저는 지금 그 원로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왜 4월 달에 아까 우리 전부 다 궁금해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결국 개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혹시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물론 지금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들의 이 저 얘기는 정말 의견, 지금 나라를 생각하는 의견일 뿐이에요. 그런데 야당이 정말 이 시국에서 저 의견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저런 의견이 지금의 전국, 지금의 이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혼선을 더 부추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시지탄의 혼선을 더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얘기한 게요. 네네.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개헌을 해야 된다. 200% 개인적으로는 찬성이지만 네네. 정치라는 거는 어떤 상황과 맥락 속에서 이 강조해야 될 그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이 탄핵 이게 흐려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입니다. 아하. 그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요. 네. 무슨 개헌을 전제로 한 탄핵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시간 순서상 탄핵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에 다가옵니다. 네. 그거 탄핵해서 국회가 가결을 시켜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놓고 나면은 물론 그게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이 인용되도록 후속 작업도 해야 되지만 그때는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국회에서 이제 박근혜 이후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논의, 사회적 논의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뭐 반대하고 추미애 대표가 개헌 세력 물리치자 이렇게 그 목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네네. 그 논의는 피해갈 수가 없는 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순간에 괜히 섞어찌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지금은 그냥 탄핵하는데 네. 집중을 하고 네. 탄핵 이후에 그 상황이 오면은 그때 가서 또 자유롭게 네. 각자 의견들을 표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 다수의 의견이 뭔지 네. 사회적 공감대가 뭔지 네.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자, 생각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최경민 PD님, 우리 그 문재인 전 대표 발언 잘 나눈 거 있잖아요. 준비해 놓은 거 준비해 주세요. 지금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저 일단 문재인 대표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들을 거고, 자 말씀하십시오. 네네. 저는 그 지금 우리 그 신 의원님 말씀대로 네네. 탄핵은 탄핵으로 지금 절차 지금 물리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네네. 벌써 야당에서 2일, 9일 이야기 다 나오는데 네네. 맞는데 만일 탄핵 의결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정치권이 개입할 게 그렇게 많을까? 권성동 위원장이 물론 탄핵 소추 입장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법률가들이 권성동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쪽에도 변호사 개입할 겁니다. 네. 하고 그다음 정부 측에서도 정부 측 그 대통령 측 변호인 나오고 네.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싸웁니다. 네.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가가지고 뭐 의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국회가 의결해가지고 무슨 헌법재판소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딱 탄핵 의결이 끝나면은 지금 네. 말씀대로 국회에서는 그게 개헌 논의가 바로 나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로 지금 87년부터 대통령마다 그 말기에 임기 말기에 얼마나 곤혹을 당했습니까? 아들 네. 문제라든가 이걸로 형님 네. 문제라든가 이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 탄핵 결정이 언제 나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이 63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번 사건이 63일 내에서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다툴 게 많습니다. 네. 대통령이 그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빨리 나온다면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60일 내에 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탄핵 결이 딱 있으면 바로 뭐 문재인 대표가 불응하든 찬성하든 네.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세 가지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뭐 정치권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4월 하야, 4월이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4월이든 뭐 5월이든 3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뭐 하야한다고 할 것 같지는 않아서 원로들이 국가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염려해서 내놓은 아니지만 우선 거국 내각 말하자면 국회에서 추천한 거국 총리를 선임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실적으로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국회에서 선출한다고 해도 임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네.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총리를 국회에서 선임할 경우 네. 지금 그동안 거론됐던 분들이 대부분 개헌론자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현실적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리 네. 선임이 지금 그랬어도 네. 그동안 진전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개헌 문제도 사실은 저도 뭐 100%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네. 뭐 87년 제대가 벌써 30년 이상 지난 데다가 지금 이 87년 체제에 의한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의 실패로 규결이 됐어요. 어떤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이런 대통령의 실패로 규결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어서 개헌을 해야 한다. 또 이런 탄핵안이 저 국회에서 발의되고 헌재로 넘어가면은 네. 국회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뭐 이렇게 분출은 될 것이지만 민주당이 그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찬성하지 않는 한 개헌의 동력은
생길 수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차원에서 뭐 건의는 건의대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얘기 나온 김에요. 문 전 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관련 했던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다면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저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지금 얘기 들어보셨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퇴진 후에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협력하겠다. 만약에 이게 이 행간의 의미를 본다면 신 의원님 네. 뭔가 정치적 협상 내지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는요, 정치인 이전에 이제 법률가였고, 네. 또 청와대 민정수석도 하시고, 헌법도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저게 불가능한 거예요. 퇴임 이후에도 명예를 지켜드리겠다. 이거는요, 우리는요, 기소가 되면은 지금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재판정에 서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는요,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네. 사면을 시켜주려면 형이 확정돼야 돼요. 아하, 네.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요, 1심 재판 결과는 기다리고 그 이후에 뭐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항소 포기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특별 사면 제1호로 박근혜 전 대통령 해주면 저게 가능한 얘기인데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저 닉슨 워터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도니까 바로 그냥 사면해 주니까 가능했는데 대한민국 헌법 법률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얘기가 논란을 부른 게 네. 본인이 대통령 다 되신 것 같아요. 아하, 이 의원님, 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저 문재인 대표 저 발언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하. 자,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다 봐줄게. 내가 다 사면해 줄게.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이제 좀 없애야 되겠다. 좀 네. 줄여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거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자,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네. 왜 대통령이 되지도 않은 분이 지금 와서 무슨 수로 봐준다는 것이죠? 아하. 자, 그러면 자기는 스스로 혼자서 다 봐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네. 죄를 짓든지. 아하. 자, 그게 바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정권 이 교체되기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역대 대통령 다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네. 봐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런 대통령제는 없애야 되겠다. 자, 대통령 아하. 잘못하면 네. 가서 구속되고 가서 형을 살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다음 대통령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역대 대통령 되면 다 정치로 사면해줘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악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아하.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지금 사고방식이 정말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하는 뜻이 바로 본인도 나도 그런 권력 한번 누리고 싶다. 네. 근데 왜 개헌하냐?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오히려 저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당위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총장님 말씀 듣고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 드릴게요. 뭐 그렇게 추론하고 짐작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꿈보다 해몽이 너무 아주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저도 하도 궁금해서 네. 진위가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아봤습니다. 아. 그랬더니 직접 문 대표한테 그 말의 진위를 물어본 사람으로부터 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저 그렇습니다. 행간의 의미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그런 네. 또 정치적 보복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우리 정치가 비극적이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비극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네. 담아서 한 이야기지.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왕적 대통령을 누려보고 싶다든지 그런 욕망을 가지고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해요. 일단 시청자분들과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허 총장님 얘기 마저 듣고 여상원 변호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이라도 결단 내려준다면 명예롭게 퇴진하도록 협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냥 좋은 뜻에서 그냥 정말 좋은 뜻에서만 덕담을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덕담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불행했지 않습니까? 그는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불행했던 것이 아니고 네. 권력 주변의 나라들은 수많은 이권을 추구하는 불나방들이 있었고 네. 그 불나방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던 그 실세들이나 친인척들 네. 또는 대통령 본인까지도 네. 그 권력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비극이었지. 네. 그 대통령의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지는 않죠. 지금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은 여러 간 그 형법이나 또는 헌법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최순실 씨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돼서 위반한 법들도 형법의 위반이고 헌법의 위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위반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법치주의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네. 어떤 정치적 힘에 의해서 또 논리에 의해서 공간이 있다면 네. 명예로운 퇴진이라든지 네.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런 노력이 정치권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선의로 하겠다는 네. 막 그런 선의의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만 듣고 저희가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그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 문제라 그랬는데 사실 대통령제 보면 있죠.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성공한 나라는 거의 미국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남미나 아프리카나 대통령제 다 독재로 흘러가지고 다 실패한 제도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요. 그 어떤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가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같이 마음대로 했을 때 견제 장치가 거의 눈에 안 띄어요. 그리고 작동을 안 하고. 그러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 네. 그다음 저는 그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예뻐가지고 사면 복권해 이런 이야기 했겠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어떤 국가의 안정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우리 신지호 의원님 그 헌법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신 줄 몰랐는데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사면 복권은 확정돼야 하는 건 맞는데 만일에 이게 이제 뭐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좀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 들지만은 만일에 대통령이 그 어떤 명예로운 퇴진 이야기 했다면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 기소 중에 있는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처리하면 됩니다. 공소 네. 취소라는 제도가 거의 안 하지만 우리 네. 현실에서는 뭐 공소 취소하는 경우가 없지만은 네. 문재인 대표 이야기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뭐 좋은 뜻으로 해석하려면은 네. 막 그 정도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공범들은 그러면 계속 살고 그럼 같은 공범은 그거는 가능은 한데. 그걸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해석해 준다는 거죠. 문재인 전 대표가 막 아니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사면 네. 복권이 그러니까요. 아까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뭐 네. 그걸 그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 관련 얘기는 하실 말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이 방송 끝나고 이 대기실 가서 차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중에 그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속보가 떴던 내용인데요. 차은택 씨,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 변호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차은택 씨가 그동안 뭐 이 여러 가지 얘기 누구를 만났더라 여러 가지 보도도 나왔지만 이 보도가 정황으로만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차은택 씨가 변호인을 통해서 오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고 오늘 변호인이 기자들을 만나서 차은택 씨에게 들은 얘기를 다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혹시 발언이 준비가 됐습니까? 자, 발언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생생하게 들려드리기를 하고요.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바로 저겁니다. 차은택 씨가 2014년 6월에서 10월쯤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김종 당시 문화부 제2차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명을 만난 사실이 있다. 차은택 씨는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네, 이게 이제 차은택 씨가 이제 그 처음으로 최순실을 만나게 된 배경은 고영태 씨 소개로 만납니다. 고영태 네. 씨는 최순실 씨가 오래전부터 사귀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소개로 차은택 씨가 2014년도에 만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요. 사업 구상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네. 근데 차은택 씨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이렇게 그 큰 사업들 이야기하느냐. 네.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그러면 내가 지정한 사람 만나봐라. 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바로 그걸 간 곳이 바로
대통령 비서실 공간입니다. 네. 지금 삼청동에 있는 거길 가보니까 그때 그 자리에 김종 차관이 있었고 네. 다시 정성근 내정자입니다. 이분은 네. 인사청문회 단계에서 낙마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 있으면서 1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사건, 이 진술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김기춘 실장의 고리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아하. 자, 보십시오. 네. 김종 차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기춘 실장이 소개해줘서 최순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소에 가봐라 했더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차은택 씨 이야기는 네. 최순실 씨가 이야기를 해서 김기춘 씨와 만났다는 네. 뜻입니다. 그러면 김기춘 씨가 최순실 씨는 김기춘 씨랑 이야기했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자, 근데 어떻게 만난 적도 본 적도 통한 적도 없는 사람이 소개를 해줍니까? 아하. 자, 여기서 바로 김기춘 실장의 실체, 네. 이 사람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오늘 저 증언을 통해서 네.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바로 보세요.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연결고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제작진이 정리를 잘해서 한 장의 CG로 정리를 저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의 변호인의 얘기를 직접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014년 6월인가 7월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그 차은택, 김종 차관, 그다음에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를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고 교수님,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요. 최순실과 김기춘 실장이 알지 못하는 사이인데 무작정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보고 싶다고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공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네. 더군다나 김기춘 씨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네.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쭉 두 대를 모신 분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최순실 씨를 모를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최순실 씨의 그런 신사동 그 빌딩 6, 7층에서 네. 비서실장 들어오기 전부터 아하. 거기 사무실을 썼다는 게 증언과 증인들이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저분이 검찰총장도 했어요. 법무장관도 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하늘의 맹세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의 맹세코. 하늘의 맹세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신 분이 뭐 모른다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수사라든가 대비할 때. 근데 우리들도 하늘의 맹세한다 할 때는 그래도 뭔가 진실성이 좀 있어서 혹시나 그래도 진짜 모를 수 있을 것도 같다 했는데 네. 오늘 차은택 이 변호인 네. 김상민 변호사의 그 증언으로 보면은 김기춘 씨가 명백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2, 3차 그 대국민 담화도 거짓말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정권이라는 게 정말 이 박근혜 정권은 거짓말 정권이다. 네.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한다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네. 예를 들면 이 차은택 씨가 그 자리에 왜 갔습니까? 그때 그 좀 청와대 말 안 듣는 유진용 네. 당시 문체부 장관이 네. 그 두 사람 자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나쁜 사람이더라. 아하. 그게 대해서 좀 멋지고 해갖고 경질돼 갖고 네. 후임자도 안 정해놓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정성근 씨. 네. 가 이제 문체부 내정자였죠. 정성근 씨도 그때도 네. 되면서 저 사람도 어디서 내려온 거냐. 도대체 장관감이 캐리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걸로 네. 될 수도 없는데 됐다고 해서 그 사람도 누가 추천했을까 했었는데 그렇죠. 어리둥절 어쨌든 많이 했었죠. 예, 그건 네. 뭐 자체허가라도 네. 뭐 드러난 게 없었는데 거기에 또 김종 차관도 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차은택 씨를 왜 보냈겠어요? 사업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차은택이를 거기다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김종 또 이 정성근 씨가 장관이 된다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인사시키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 후에 바로 얼마 있다가 이 차은택 씨가 문화융성위원이 됩니다. 그럽니다. 네. 또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돼요. 네. 엄청난 그다음에 예산을 주무르죠.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예산을 주무르기 시작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하수인으로 꼽아넣기 네네. 위해서 아하. 그 자리에 인사 보낸 거예요. 인사. 네네. 그런데 저거 보니까요. 제가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김무성 대표가 뭐 수첩을 꺼냈다가 KY 그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KY 해갖고 이 KY가 누구냐? 그 네. 결국 이제 김무성, 유승민으로 이제 판명이 됐지만 거기 또 보면요 실장,
실장이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새누리당 당대표인 김무성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실장이 직접 콜백을 해준 것도 아니고 거기 누구 밑에 사람 통해서 온 게 지금은 좀 뭐 이게 통화하기에 좀 뭐한 상황이니 네. 나중에 뭐 통화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통화도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이 위세가 위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하, 네. 그런 분 집에 전화 한 통화도 아니고 네. 이게 찾아간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하.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이런 건데 네네. 저는 최근에 이제 김기춘 실장이 이런 것 같아요. 무능 기춘을 자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몰랐냐? 몰랐다. 그럼 당신 무능한 거 아니냐? 그런 욕을 먹어도 난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몰랐다. 네. 난 내가 했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듣겠다. 근데 네. 저 천하의 김기춘 네. 대학 3학년 때 사법고시 패스하고 네. 초고속 그 아주 엘리트 공무원에 네. 그다음에 뭐 저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고 네. 치밀하고 꼼꼼하고 저분이 나는 무능하다라는 네. 얘기까지 하면서 저런 거는 아하. 이게 자기 방어다. 네. 그러니까 본인만큼은 좀 지키고 네. 싶다. 아하.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네. 이게 무너지는 소리라고 봅니다. 네네.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차은택 변호인 김종민 변호사죠. 변호사가 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김기춘 실장도 최순실한테는 안 된다. 당할 수 없다. 이걸 느낀 게요. 네네.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한테 차은택 보내라고 그랬겠습니까? 아하. 모르는 사람인데. 아하. 차은택이 최순실한테 가서 나 오늘 만나 봐야겠다. 또는 최순실이가 차은택이 보고 만나 봐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냥 쫄래쫄래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최순실 씨가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를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오늘 차모가 가니까 만나서 좀 무슨 아하. 사정이 잘 들어봐라. 그 한마디에 네. 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기춘 실장이 차은택 씨를 오라 해가지고 만난단 말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자꾸 이번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모든 게 이게 최순실 씨가 우리 김기춘 실장 왕 실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최순실 씨가 진짜 왕순실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고 네. 이번에 또 하나 그걸 예를 들자면은 네. 공소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공소장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대부분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공소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몸통처럼 보이지만 네. 이 내막은 공소장을 읽어보면 이 최순실이 몸통이다. 실제 몸통이 드러난 게요. 네. 저는 왜 그러냐면 KD 코퍼레이션 네. 11억 일감주라고 정몽구 회장한테 이야기했다는 네. 거. 두 번째,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65억 주라 했다는 거. 네.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이 어느 회사인지 네. 플레이그라운드가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되는 아하, 거거든요. 네. 내가 이런 회사를 알고 있고 이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돈 주라고 참 광고 주라고 이야기 좀 해라라고 기업체 대표한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대통령 그대로 지시를 이행한 거예요, 아하,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네. 이 사건에서 김기춘 실장 이야기도 나오고 쭉 하지만 네. 최순실 씨가 이 모든 지금 사건에 전부 다 지휘자다. 아하. 교행학단의 지휘자다. 네네. 네네. 저는 이 김기춘 실장이나 우병우 수석이 굉장히 법률가로서 굉장히 치밀한 게 뭐냐면 지금 김기춘 실장도 보면요. 서로 간에 진술이 있지만 두 사람의 만난 진술은 없습니다. 자, 우병우 지금 최순실가 본인이 만났다는 진술은 없어요. 네. 제3자들은 다 서로 간에 연락합니다. 즉 뭐냐면 다 사람을 내세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만날 경우는 이놈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니까 네. 어떤 제3자를 세워서 계속 3자 대화를 하는 것이죠. 네. 자, 우병우 수석도 보십시오. 지금 우병우 수석의 장모와 네. 최순실과 고영태 그다음에 지금 차은택 이화여대 관계자가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시시에서.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또 우병우 장모가 있습니다. 네. 자, 우병우 수석은 나는 모른다 이야기할 네. 수 있죠. 근데 우병우 장모가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네. 항상 보면 이 장모를 통해서 뭔가의 어떤 대화를 오간. 왜냐하면 아마 법률가들은 보면 뭔가 직접 만난 거하고 제3자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네.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김기춘 장 우병우 수석의 머리가 좋다는 게 보면 바로 똑같은 이런 형식을 보이고 있어요. 네. 절대 두 사람이 직접 접촉은 없지만 제3자를 통해서 만난 흔적들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가서도 본인은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통화도 안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저희들이 아쉬움을 갖는 게 뭔가면은 이 최순실 씨의 전화 뭐 여러 대를
했다는데 그 전화라든지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압수 네. 이런 것들이 진행되었지 않기 때문에 네. 구체적 증거를 잡을 수가 없다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차은택 씨가 비서실장 공간을 찾아갔는데 비서실장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최순실 아니면 대통령 둘 중에 한 명이죠. 대통령이 비서실장에게 직접 차은택이가 가니까 만나주라. 아니면 최순실 씨가 직접 전화를 해서 비서실장한테 가니까 만나주라. 이렇게 사전에 연결이 안 됐으면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증거는 전화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검찰의 늦은 수사, 네. 소극적 수사로 증거들을 확보 못한 것이 네. 직접적 관계를 지금 못 밝혀내고 있다. 다만 이제 변호사 진술을 위해서 네. 간접 증거들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차은택 증거 씨, 없어도 네네. 있죠. 충분히 인정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 경험칙상으로 있죠. 네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관계니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정이 머리 좋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좋은 꾀를 냈지만은 지금 왜냐하면 그 이 수사란 게 있죠. 네. 두 사람 말이 꼭 있어야 되고 만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주변 정황을 다 봅니다. 그리고 차은택 씨 진술도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 최순실 씨라든가 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어떤 법률가 그 검사 수사를 많이 본 검사답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네. 결과는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갖느냐가 네. 중요하지. 지금 그 사람들 말에 의존할 건 네.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네. 이 비서실장 공간이 삼청동의 총리 공간 뒤에 있습니다. 네. 뒷골목에 가서 아주 꼬불꼬불한 길을 좀 언덕을 올라가서 있는데 헌법재판소장 공간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걸 처음 가는 사람이 혼자 찾아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하. 아마도 누군가가 총리 공간 입구 정도에서 만나서 네. 안내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명확한 사실일 겁니다. 그 비서실장 공간 앞에 무슨 진돗개 한 마리만 지키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경찰도 앞에 있습니다. 가면은 경찰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저도 있잖아요. 아마 지나가 보시면 알 가봤는데 거예요. 비서실장 네. 공간 그러니까요. 가봤는데 네네. 그 앞에서 다 체크하고 미리 연락되지 않은 사람은 그 얼씬도 못 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국민분들을 이 대통령 비서실장 지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뭘로 보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김기춘 전 실장은 기자들 앞에서 사실상 국민들 앞에서 최순실을 모른다 되풀이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서실장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저 말은 이제 사실상 신지호 의원님 네.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 국민들이 웬만하면 다 외워버렸어요 지금 저 말을. 근데 저 김기춘 실장의 저 증언이 사실이라면 네. 그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뭘까요? 그냥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던가 문고리한테 전화를 받았던가 뭐 이런 사람이 갈 테니까 잘 뭐 만나서 얘기를 해라. 네. 최순실하고 통화한 적 없어요. 네. 만난 적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랬을 수 있다. 네네. 여기는 최순실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 이현종 위원 얘기한 것처럼 네. 완 쿠션을 꼭 넣거든요. 네. 우리 여상원 변호사처럼 인격 훌륭한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법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네. 법 기술자들. 네. 이 사람들은 꼭 뭐 할 때 찝찝한 일 할 때 꼭 완 쿠션을 집어넣어요. 아. 그러니까 저 김기춘 실장 얘기가 100% 맞다면 네. 그 완 쿠션을 집어넣으면서 네. 최후의 자신의 어떤 안전막. 네. 근데 최순실이 통해서 된다는 건 다 알지만 네. 통화한 적 없다. 아하. 그렇게 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런 법 기술자들이 네. 판치는 세상이 좀 그러네요. 그 법기술이 아니고 뻔뻔함입니다. 뻔뻔합니까? 네. 네. 저 법기술 아니죠. 부인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법 네네. 모르는 사람도. 다음 달 7일에 국정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아마 김기춘, 우병우가 증인으로 나올 텐데 네네. 과연 거기서 어떤 답변을 할까 저는 네. 참 궁금해요. 거기서도 나는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범죄를 입증할 만한 건들이 지금 없어요. 네. 또 아마 증거 같은 것을 완벽하게 인멸을 했을 겁니다. 뭐 네. 저분이 무슨 휴대폰이라든가 또 무슨 여러 증거들을 남겨놓을 리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네.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이 세 사람은 한 팀이 네. 한 팀이 돼서 그동안 움직였다고 보는 네. 게 맞지 않겠느냐. 말하자면은 최순실 빌딩에 있다가 비서실장으로 갔다는 것은 최순실 씨하고 가기 전에도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뭐라 할까 나름대로 무슨 구상을 가지고 들어갔을 거고 또 최순실 씨도 틀림없이 대통령한테 이 김기춘 씨를 소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또 우병우 씨도
말하자면 그 골프 회동을 해서 최순실 씨하고 그 장모고 해서 들어갔지만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바로 직계 라인을 통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김영한 수석이라는 수석은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이나 이런 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돼 가지고 그때 국회에 나오라니까 우병우고 비서실장하고 다 했는데 왜 나보다 나오라 그러냐. 그래갖고 안 나오시고 그만둬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병우는 최순실의 그런 덕택으로 들어가서 그때도 평가가 C였는데 B로 올려가지고 비서관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마 민정수석하면서 최순실을 봐주고 또 본인도 또 수석으로도 승진하시고 또 이렇게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그런 끈끈한 이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정권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차은택 씨 변호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했잖아요. 사실 그 말은 지금 구속 수감된 이 차은택 씨가 변호인에게 다 털어놓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지금 구속 수감된 차은택 씨가 나 혼자 뒤집어 쓰고 죽을 수 없다. 심경의 변화가 온 걸까요? 저런 얘기를 지금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의혹 보도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퍼즐을 이제 결정적으로 끼워 맞추는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아마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내가 한 것처럼 돼 있다. 지금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하고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나 위에 지금 거대한 나의 배후 조종자들이 있다. 자, 그것에 대한 실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차은택 씨가 할 경우는 정말 차은택 씨가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범일 뿐이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고 광고 그것 좀 얼마 따먹기 위해서 내가 그냥 한 것이지. 거대한 움직임 결국 김기춘, 최순실 이런 양반들이 다 했는데 왜 나가고 그러냐. 지금 그런 억울함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런 형을 살게 되면 본인이 지금 수년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끔찍하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래도 수감생활을 한다면 끔찍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마 검찰 측에서 상당히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본인이 이제 진술해라. 너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제 너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온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누가 했는지, 누가 당신의 배후 조종인지 아마 이 변호인이 직접 이렇게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이 차은택은 결국 종범에 불과하고 정말 김기춘, 최순실 이런 거대한 이름에 나는 하나의 부속편일 뿐이다. 그걸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김기춘, 우병우, 사실 우병우 속도요.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윤곽근 지금 고검장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진술이 다 장모가 했다라고 진술을 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 또 등장하는 게 장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결국 장모의 그런 속에서 다 본인이 그냥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수사다 보면 장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나이가 많잖아요. 처벌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수사는 결국 김기춘, 우병우 본인에 대한 직접 수사로서 검찰이 좀 전환돼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관해서 제가 또 방송에서 하도 예민해가지고요. 아까 법률 기술이 아니고 뭐라 그랬는데 진술 거부권 행사로 좀 고쳐주십시오. 뻔뻔함. 진술 거부권 행사라고. 진술 거부권을 알겠습니다. 속기록 정정하겠습니다. 뻔뻔함을 진술 거부권으로 순화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보고 있다면 순화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서를 빈다고 좀 전해주세요. 건투를 빈다는 말도 꼭 전해드린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차은택 씨가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아마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오지 않고서는 이런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지금 사실상 김기춘 전 실장의 연결고리라는데 더더욱 무게가 실리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파장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지금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요? 차은택 씨는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충분히 그동안 도피 생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해외에 있으면서 아마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하고 상당한 많은 전화를 통해서 정리되고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전혀 상황이 지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 증거들이 몇 개 잡혔지 않습니까? 태블릿 PC라든지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의 전화라든지 이런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시체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증거들 때문에 이제 자기가 꼼짝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특가법까지 적용을 지금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보니까 굉장한 이제 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변호인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자기는 모든 걸 다
불다고 아하, 그러죠. 네. 흔히 이야기로 분다고 그러죠. 분다. 예, 다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라면이 아닌가. 아닙니다. 분다는 라면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에 네네.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차은택 씨를 통해서 나오는 진실들, 또 진술들이 네. 그동안 우리가 맞추지 못했던 마지막 퍼즐들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봅니다. 혹시 여상원 변호사님, 네. 지금은 이제 차은택 씨 통해서 지금 변호인이 진술만, 당시 정황 관련 진술만 나왔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추정이긴 합니다만 혹시 결정적인 물증도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다 물증을? 저 김기춘 실장과 만남 관련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최순실이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실장을 만났다, 이걸 입증할 만한 물증, 뭐 통화 내역이라, 통화 녹취 파일이랄까, 그렇죠. 그런 게 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화 녹음밖에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왜냐하면 없네요, 사람을 그죠? 만나고 안 만나고 지시가 있고 없고 이거는 있죠. 네. 무슨 그 공적인 라인이 아니고 네. 최순실 씨가 이야기했다면 그냥 말로 했든지 전화로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증이 있을 수는 없죠. 네. 근데 법원에서는 저런데 물증이 아니라 네. 저런 진술만 있어도 충분히 인정해 충분히 줍니다. 인정하나요? 아, 왜냐하면은 네.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이후에 돌아갔던 여러 가지 사정들이 네. 전부 다 최순실 씨와 아까 말씀하신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 차은택 씨의 어떤 행위들이 전부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세 분이 모르는데 무슨 차은택 씨의 은사가 무슨 장관이 되고 네. 그다음 뭐 외삼촌이 뭐 되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때문에 그 물증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인증만 있어도 인증이라는 건 사람 말을 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네. 충분하게 인정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자, 주말 사이 어제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언니로 알려진 최순득 씨가 검찰에 소환됐다가 별로 긴 시간도 있지 않고 그냥 갔어요. 최순득이란 사람 얼굴 궁금하신 분 많을 텐데 일단 저희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가 뿌옇게 처리했고 저기 뒤에 남편인가요? 네, 남편일 겁니다. 장모 씨인데 저희가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의 이름은요. 그런데 저 최순득 씨가 저렇게 점퍼로 고개를 얼굴을 거의 가리고 저렇게 보세요. 뿌옇게 지금 저희가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만 다른 데 인터넷에 나온 거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최순득 씨 밑에서 운전기사를 했었던 분의 증언이 담긴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부터 차근차근 내용별로 짚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관련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운전기사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순득 씨의 아닙니다. 씨 안 붙일게요. 최순득이라는 사람의 위세도 만만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먼저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스카웃을 해서 해가지고 나를 데려갔지. 근데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 선거. 그게 이창 씨하고 첫 번째 붙어서 이겼을 때. 97년도인가? 그게 1년 정도 있었으니까 98년도까지 있었겠지. 유진이가 이제 일비고사 볼 때 이제 그 합격. 그러니까 걔도 이제 승마했거든. 그렇죠. 유진이도. 주로 그냥 심부름 다니고 벌써 다니고 뭐 유진이 태워서 이제 승마 일주일에 2번. 그리고 골프는 일주일에 한 3번씩 가거든. 그 이제 치승득이가 이제 지인들하고 일만 되면 아는 사람들. 기업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보 셋째 딸. 남편이 죽었잖아 그냥 말이야. 죽고 나서 셋째가 그 회장이 돼버렸단 말이야. 부인이 아니라 세컨드야. 그 전에 미스 코리아 미스 꼭 그랬대. 맞아요. 거기 보다 주로 미스코리아 했으니까. 그렇지. 거기서 주최했었어. 그 이제 세컨드 걔들하고 다니고 그 당시에 경기 경찰청장 시한 정감이 3개란 말이야. 경찰청장이. 지금은 왜 경기 남북도가 갈려졌지만 그때는 그 부인하고 경찰청장. 그냥 매일 그 골프 치고 놀러 다니는 게 일이야 그냥. 그리고 이제 어디 뭐 갖다 줘라. 지금 저 발언, 녹취 파일이 나가는 동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 의미는 제가 뭔지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이 지금 저 운전기사분의 증언으로 뭔가 또 퍼즐이 맞춰지는 것 아니냐, 그런 고개 끄덕임이 아니겠느냐, 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만,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탤런트 등 유명인들 또 거기에 경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일주일에 3번 정도 골프를 치고 다녔고 그럼 자신이 한 일이 뭐냐? 벌초 부분이 나와요. 뭐냐면 바로 엊그제 보도 나왔었죠. 용인에 있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묘 벌초도 다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호 의원님. 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게 요 네. 시기를 보자고요. 네. 이분이 97년부터 1년 동안 일을 했다. 네. 그러니까 97년부터 98년 요 사이에 일을 했다. 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분이 뭐였죠? 박근혜 대통령은요. 1998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일했던 기간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배지 달기 전부터 배지 단 직후 요런 그 정도 정도가 되겠네요. 아닐까 네.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최순득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위세를 떨었다는 건 이게 정치 권력의 힘일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돈의 힘일까요, 그러면? 돈의 힘이라는 거죠. 아하. 이게 정치 권력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때 배지도 달기 전에 박근혜 당시 예비 정치인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기 절절 기고 했겠나요? 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저희가 준비한 게 이겁니다. 운전기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시 최순득의 재력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차종은 벤츠, 남편인 이게 최순득 아니에요? 최순득 얘기하는 거예요? 최순실의 차종도 벤츠예요? 네. 최순득의 차종일 거예요. 남편이 장석진. 최순득 차종이 벤츠고 그 남편 장석진 씨 차종은 BMW였다. 당시 97년, 98년인데 저렇게 벤츠 외제차를 몰고 다닙니다. 자, 돈이 많았다. 딸 유진이 지금 장시호 씨를 개명했죠? 장시호도 말이 세상에 당시 3마리였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이 비싼 건 최대 10억도 넘고 15억까지 가요. 자, 말이 3마리였다. 아파트도 있고 10층 정도 하는 빌딩도 있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재산 규모가 1,000억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구국봉사단 네네. 이런 것들 또 그 후에 유경재단 네네.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금을 모았던 것 아닙니까? 네네. 그 거금을 지금 최태민 씨가 죽으면서 네네. 1994년인가에 죽었어요. 네. 죽으면서 전부 그 최순득 씨의 그 임모 그 네. 부인의 임순희 씨죠. 네. 그래 딸들한테만 죽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최재석 씨라든가 그 아들들이 소송을 냈는데 유료금만 주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때 받은 돈들 그러니까 최순실, 최순득 저런 분들이 이 30대 전후에 네. 강남에 땅을 갖고 있고 빌딩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 그게 엄청난 그 종잣돈이 돼가지고 아하. 지금은 1,000억대, 네. 2,000억대 이런 지금 재산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아하. 아마 최순실 씨는 주로 권력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아하. 최순득 씨는 네. 이런 연예계 쪽에 특히 그 딸 장시호가 네. 승마를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네. 저쪽은 그 연예계 쪽에 그런 네. 기획사 쪽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해오리 축구 네. 다니는가 그런 사람들도 식사도 회식 자리에 돈도 내주고 네. 그러면서 그 연예계 쪽에 발을 넓혔던 거 아닌가 아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연예계의 발을 통해서 마음대로 그런 그 제작사들한테 영향력도 미치고 아하, 네. 사실은 지금 연애라든가 드라마, 오락 이런 프로들은 소위 말해서 방송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KBS, MBC, SBS 거의 안 만듭니다. 네. 대부분은 이제 제작사, 네. 외주사라고 그러죠. 네.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영향력을 미쳐서 누구 네. 배우 이런 사람 좀 써라. 네. 그쪽에 국장이나 PD한테 네. 또 음악 같은 것도 좀 라디오에 영향력을 미쳐서 이런 거 좀 틀어라. 네. 이랬다는 것이죠. 네. 지금 보면요. 최순득 씨가 이름만 되면 아는 탤런트들과 매일 골프를 하고 놀러 다니는 게 일이었다. 그러면서 앞서 보셨지만 저희가 삐 처리했습니다만 특정 연예인 이름까지 폭로하고 있는데 자, 앞서 고 교수님 말씀처럼 최순실이 권력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최순득은 그의 딸 장시호와 함께 연예계 쪽을 좀 주무르려고 했지 않았나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 증언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돈 같은 것도 심부름하시고. 돈 같은 것도 심부름하시고 심부름 해주는 게 이제 방송국 누구 뭐 갖다 줘라. 방송국에? 그저 같은 애들 이제 바쁘잖아. 그때도 이거 12시
친했어요? 전화하는 거 보면 알잖아. 야, 뭐 좀 틀어라 하면은 그냥. 그거 이제 틀잖아. 그럼 12시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방송을 틀잖아. 그러면 전화를 해요. 그걸 전화를 받아. 그렇게 왜 이렇게 연예인들하고 그렇게 친하세요? 어느 정도 뭐 끝발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겠지. 누구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나도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최순덕에 좀 입김이 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방송국에나 방송국에도. 물론 이 의원님, 네. 저 운전기사분의 증언이 뭐 100% 확실하다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지금 말하는 정황이 당시 떠올리는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네. 지금. 하여튼 이번 사건을 보면 참 운전기사분들이 중요한 증언들을 그러네요.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참 운전기사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모시고 직접적인 이제 마지막 일까지 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진술 자체가 구체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몇 시 방송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뭘 바꾸라 하니까 노래가 나왔다.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장시호 씨, 네. 얘 이제 연세대 입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또 재미가 있는 게 네. 있잖아요. 저희가 그건 죄송합니다. 잠시 더 제가 그렇죠. 들려드릴 텐데 네. 지금 궁금증 유발시킨 다음에 네. 저희가 들려드리려 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네. 지금 이제 연예계와 방송계 쪽에 인사도 관련했, 네네. 예를 들어 뭐 어떤 PD 관련해서 그 PD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아하. 직접 전화해서 그 PD를 교체한다든지, 네네. 그 국장 보니까 안 되겠더라, 국장에 네. 대해 한다든지.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영향력을 유지했다라는 것 네. 자체는 지금 뭐 94년도에 이제 5월달에 네. 최태민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이어받아서 사실 강남 일대에서 굉장히 그 유력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가. 네. 또 그 개 모임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 모임에 보면 또 방송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뿌리 깊게 사실 아하. 최순실 씨가 해왔고 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정치와 관련돼서는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이제 역할을 했던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순득 씨는요. 박근혜 대통령과 다이가 동갑입니다. 아하.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실생활 문제, 네. 반찬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줬어요. 김치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통령과 생활적인 문제는 오히려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앞서 운전기사분의 최순득 씨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물론 한 1년 정도만 근무를 했지만 1997년부터 98년 어느 시점까지요. 그런데 최순득 씨의 딸 장시호 씨, 지금 장유진이 개명하기 전 이름은 장유진이죠. 장시호 씨 관련 기억도 이 운전기사는 비교적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듣고 얘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점수는 나왔대요? 점수 나왔지. 이제 우리 아들도 공부를 못 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야. 그래서 내가 기억을 했는 잘 거야. 아시겠죠. 우리 아들은 이제 그래도 지방대학 세무학과라도 들어갈 점수 나왔어요. 이제 내가 그랬단 말이야. 조 과장 아들은 점수 얼마 나왔어? 지방대학 뭐 세무학과 들어갔습니다. 이제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제 부럽지. 그럴 거 아니야. 점수도 안 나와. 공부 못해요. 성적표 기사로 보셨죠? 아니, 나 못 봤어, 성적표는. 근데 점수가 아주 하루 나왔어. 승마라는 게 이제 전국대회 같은 데 나갈 적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무슨 뭐.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무슨 뭐, 이런 데는 그 마장 마술이 2명이나 3명밖에 출전 안 해. 워낙 그 고가적이라. 그러면 돌려가면서 1, 2, 3등 주는 거야, 이게. 저희가 그 발언 중간에 삐 처리된 부분은 특정 기업이 들어가서 일단 저희가 일단은 삐 처리했다는 점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회장배 승마 대회. 근데 출전 선수가 별로 없어서 그냥 돌아가면서 지금 들으셨죠? 다 돌려가면서 1, 2, 3등 주는 거야. 이런 증언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허 소장님, 허 총장님, 지금 일단 성적이 장시호가 연대 갈 성적은 좋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반에서 53명 중에 53등, 52등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꼴찌였는데 네. 연세대학을 갔으니 그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네. 장시호 씨가 연세대학에 들어가던 그해 네. 그 체육 특기생 입시 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 전까지는 단체 종목 선수들만 뽑았는데 그 해부터 개인 종목, 개별 종목 선수도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뀐 규정 때문에 장시호 씨가 들어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건 또 최근에 본 어디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이화여대에 그 전에
몇 개 종목밖에 없었는데 최유라 씨가 들어갈 때, 정유라입니다. 정유라 씨가 들어갈 때, 네네. 정유라 씨가 들어갈 때 여러 개 종목이 추가가 됐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의 방법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네. 그게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힌트를 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때 저분의 아버지가 네. 연세대학을 새벽에 찾아가서 네. 교직원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싱크가 앞서 이 의원님도 그 말씀 하시려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그럼 얘기를 마저 이어가 볼게요. 자, 연대 들어간 뭔가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 같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연대 갔는데 한 3번? 서너 번? 아침에 간 거? 2번이요. 2번. 2번인데 그럼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반말했고 나이대는 40대 후반 정도 있고 그렇지. 그게 장석칠 씨하고 같은 또래야. 학교 그 건물에서 나왔고 보니까 학교 교직원 같은가요? 교수 같진 않더라고. 교수 같진 않고 교직원. 그게 한두 번 봐서 덩치가 어땠어요? 좀 덩치가 뭐 이렇게 크진 않았어. 저 부연 설명 좀 드리면요. 이 장석칠은 장시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최순득의 남편이고요. 새벽 5시에 갑자기 연대를 가자고 한답니다. 저 지금 보시죠? 글자 보이시죠? 그래서 연세대를 갑니다. 연대 교내 벤치에 숲이 우거진 곳에서 벤치도 있고 이곳에서 어떤 남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가서 커피를 한 잔 먹자고 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갖다 줬다. 이런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하는데 남편, 최순득의 남편 장석칠 씨를 저분 말로는 표현으로는 차로 모시고 연대를 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새벽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골라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허 총장님 말씀 계속하시죠. 그래서 저렇게 새벽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연대에 가서 교직원인지 교수인지 모르지만 네. 그분을 만나고 어쨌든 학교에서 체육 특기생을 뽑는 규정이 바뀌고 그리고 그분의 딸이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물증이 드러나는 건 없지만 네. 이 개연성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네네. 충분히 그 만남이라는 것이 부적절한 만남이었고 아하. 그 규정을 바꾸는 만남이었고 네. 또 그 규정이 바뀌어서 입학할 수 있게 됐던 것이 아닌가. 네. 이 속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증거는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네. 진행된 것은 틀림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해봅니다. 장석칠 씨, 즉 최순득의 남편 그리고 장시호에게는 아버지겠죠. 그 사람과 그 교직원으로 보인다는 사람이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서로 반말을 했다랍니다. 15에서 20분 정도 만나는데 반말로 뭔가를 둘이 비밀리에 얘기를 했답니다. 여 변호사님, 네. 물론 저것도 정황입니다만 왜 새벽에 연대 가서 비밀리에 만날까요? 아, 그게 참 쉬운 대답이네요. 어떤 걸까요? 아니, 뜨뜻한 만남을 왜 새벽에 아무도 그런가요? 없는데 연대 가서 하겠습니까?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쉬운 질문이어서 제가 네네. 기분이 좋은데. 네네. 여하튼 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아까 우리 허 총장님 말씀대로 지금 물증은 없죠. 저게 뭐 그때 녹음해 놨을 리도 없고. 네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장시호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고 그 나쁜 성적을 합격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네. 뭐 교직원인지 교수인지 모르지만 입학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장석칠 씨하고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아하. 그리고 이 최순득 씨나 장석칠 씨는 그 장시호 씨가 무슨 그 승마 선수로 대성하고 뭐 이런 걸 바란 건 아닐 거고요. 네. 어떤 연세대학교 명문대학의 어떤 학생이라는 그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얻기 위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방송국에 네. 부탁해가지고 노래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저도 TV를 가끔 보다 보면은 그 기획사 대표가 완전히 뭐 PD들한테 그거더라고 보니까요. 네. 우리 소속사 가수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네. 선물도 사다 주고. 그러니까 저기는 돈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네. 권력이 아니고 돈의 돈으로. 힘으로 어떤 방송국의 어떤 PD라든가 진행자를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네. 장시호가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최순득 씨가 아는 연예인의 가수의 노래를 틀어주게 네.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들 최순득이나 최순실 씨는 네. 한마디로 돈 또는 권력의 힘으로 네. 이 문화계나 네. 그다음 방송계를 휘저었다. 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정유라 얼굴 우리 이제 내부 고민 끝에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정유라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장시호 말고 정유라 얼굴 보여주시면
앞서 이 운전기사 증언 중에 당시 1997년, 98년 이 시기에 말이 3마리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당시에 말 3마리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비쌀까요? 지금 저게 이제 정유라가 해외 대회에 출전했을 때 영어로 인터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정유라의 얼굴이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말을 타고 있을 때 다르고 저렇게 인터뷰하고 있을 때 다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타고 있던 말, 뭐 비타나 V인가요? 그게 지금 15억에서 최고 15억까지 가는 그런 고급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물론 말이 급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장시호라는 사람, 최순득의 딸 장시호는 당시 말을 3마리나 갖고 있었다는 게 운전기사의 증언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장시호 씨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사실 정유라한테 그대로 전수가 된 것 같아요. 이 정유라도 보면 사실 네. 이제 학교 17을 나가고 그다음 성적을 받은 거 뭐 형편없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가 제일 종목인 체육도 2등급을 받았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 우수자로 해서 한국체육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아하. 자, 2명이 합격하는데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네. 그래 놓고 이제 그다음에 이대를 뚫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뚫은 것도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했고 네. 조금 전에 그 이제 차은택 씨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네. 바로 그 골프 모임에 누가 꼈습니까? 바로 이대 관계자가 껴 있습니다. 그랬죠. 네. 자, 그런 걸로 보면 결국 이제 정유라도 언니도 이렇게 갔으니까 네. 나도 그렇게 가겠다. 자,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족끼리 이어받아서 아하. 실제로 성공을 했다. 네. 자, 첫 번째는 돈의 힘이지만 두 네. 번째는 권력의 힘으로 아하. 결국은 이제 합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게 우리 사회가 말이죠. 결국은 권력과 돈이 있으면 저렇게 명문대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 3마리 있으면 뭐 연대 들어가고 1마리 있으면 이대 들어가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이제 저 시위회 때 저 나간 거 보면 왜 우리 부모님 말을 안 쏴주셔서 학교를 못 갔냐. 시위 말고 촛불 집회로 네, 표현하겠습니다. 촛불 집회 때 촛불 보면 집회로. 네네. 그런 걸로 나온 거 보면 정말 참 저렇게 기득권자들의 행태 이런 것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하, 같습니다. 네. 제가 시위 때 보니까 네. 집회 때. 지난 어제 네. 얼룩말 연구회 이런 모임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네, 아마 네. 풍자한 것 같은데 네. 장수풍뎅이 연구회 뭐 이런 장수풍뎅이. 것도 있고 네. 그러던데 네네. 어쨌든 이 장시호 또 네. 정유라 네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특혜와 특전으로 학교를 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장시호 그 학교 성적이 전부 가입니까? 네. 그러니까 수미양가에 전부 가고 나가 어찌다 가끔 하나 이렇게 보이던데 네. 그런 학생이 연대에 대해서 연대를 쑥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물론 체육 특기생이니까 네. 뭐 꼭 공부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아까 그 교직원하고 새벽 5시에 만났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만남은 틀림없는데 네. 돈을 주고받고 은밀한 얘기를 하려면 왜 교직에서 만났을까? 네. 밖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밖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저는 퍼뜩 왜 교정에 네. 그 새벽 5시에 와서 만났는지는 이해는 안 갑니다. 네. 뭐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수법이 똑같잖아요. 미리 사전에 오래 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특기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그 작업들을 교칙도 네. 바꾸고 학칙도 바꾸고 네. 청담고등학교 특기로 들어갈 때도 그게 승마 특기가 없는데 만들어갖고 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대든 연대든 그런 학칙, 네. 교칙을 미리미리 바꿔놓고 네. 그런 작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네. 뭐 이런 성적도 따고 네. 조작을 하고 아하. 뭐 그랬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상 우리 신재호 의원님 발언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요, 빨리 그 당시에 일부 사립대학에서 이제 그 이른바 기여금 입학제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혹시 이제 97년, 98년 시점이라는 게 돈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도 만약에 부정 입학을 했다면 그게 돈의 힘 아니겠는가. 네. 근데 그 무렵 즈음에서 일부 사립대학들이 또 기여금 입학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거는 교육부에서 빨리 좀 감사를 좀 네. 하셔가지고요. 네. 신속하게 좀 사실규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정유라는 왜 대체 부르지 않는 겁니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 겁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 더 궁금하시는 최순실 게이트 의혹 관련 내용은 MBN의 정통 종합뉴스인 MBN 뉴스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